안녕하세요. DJ 현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20대 중반이고요. 이름은 빛나라라고 합니다. 평생 굴곡진 삶을 산 사람들이 보통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을 하죠. 내 얘기를 책으로 펴내면 10권도 넘는 대하소설이 될 거라고요. 맞아요. 제 인생도 그래요. 제가 살아온 얘기를 책으로 쓴다면 소설책 10권이 다 뭡니까? 아마도 20권은 넘을 거예요. 겨우 20대 중반이 무슨 사연이 그리 많아 소설책이 20권이냐 하시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실 거예요. 지금부터 소설책으로 펴내도 모자랄 제 얘기를 시작해 보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혼 가정에서 홀어머니와 둘만 살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새 가정을 만드셨어요. 새아빠와 그리고 저보다 2살 어린 새 여동생과 엄마와 저는 새 가족이 되었어요. 새 가족들은 출발부터 저를 버거워했어요. 외식 한 번 하는데 뭐가 이렇게 너무 번거로워. 휠체어를 뺐다 넣었다 장난이 아닌걸. 너무 힘들다. 이 땀 좀 봐.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저를 챙기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새 여동생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때로는 질투 어린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보다 못한 새아빠가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너무 오냐오냐 하는 거 아니야? 자립할 수 있게 부모부터 앞장을 서야지. 안 그래? 새아빠는 이런 식의 쓴소리를 제 앞에서 스스럼 없이 하셨고 반대로 새 여동생은 저를 쏘아보기만 했지 말 한마디를 걸지 않았어요. 그러다 엄청난 일이 생기고 말았죠. 2살 어린 새 여동생이 제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저 때문에 놀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 고3 휠체어가 네 언니야? 너 등신 동생이었네? 언니가 등신이면 동생도 등신 아냐? 친구들의 놀림이 시작되었고 새 여동생은 학교에서 왕따가 되어버렸죠. 급기야 새 여동생은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죠. 할 수 없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초에 자퇴를 하게 되었어요. 1년만 다니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는데 말이죠. 그리고 새 여동생은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엄마는 새아빠와 새 여동생이 없을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라야, 엄마가 미안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재혼 안 하는 건데 엄마 생각이 짧았어.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느끼셨죠? 맞아요. 저는 지체장애인입니다. 저의 오른손은 멀쩡한데 왼손의 5손가락 모두를 사고로 잃었고 왼쪽 다리의 가로 발목뼈 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어 왼쪽 다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목발을 짚고서는 걸을 수 있지만 주로 휠체어를 사용하죠. 제 나이 6살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확히 제 몸 왼쪽을 자동차 바퀴가 밟고 가버린 거예요. 저는 죽다 살아났지만 장애를 피할 수는 없었어요. 사람들은 제 왼손에 5손가락이 없는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손수건으로 제 손을 돌돌 감싸고 다녔으니까요. 제 왼손은 제가 보기에도 끔찍했어요. 사람들도 제가 손을 다쳐서 저렇게 손수건을 돌돌 감싸고 다니는구나 라고 추측이야 하겠지만 실제로 손가락이 없는 제 손을 보게 되면 아마 끔찍하게 생각할 거예요. 제 자신도 제 왼손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니까요. 그렇게 가족들과 불편함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냈는데 야속하게도 엄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죠. 엄마, 그럼 난 어떡하라고. 엄마 가지마. 제발.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 세상에는 저 혼자 남게 되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속으로 너무나 불안했어요. 그런데 제 불안한 생각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엄마가 세상에 없자 새 가족들은 저와 사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더군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무엇보다 새 가족과의 연결고리인 엄마가 없는데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죠. 새아빠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새 여동생은 저에게 대놓고 그러더군요. 아마 이 말이 새 여동생이 저에게 건넨 첫마디였을 거예요. 너네 엄마도 돌아가셨고 너도 이제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우리가 같이 살 이유가 없지 않겠니? 너도 알지?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는 건?
맞아요. 저는 이들에게 매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가 없으니까요. 네, 빨리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저는 매달리지도 않고 이 말과 함께 하루라도 빨리 독립을 하겠노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합산 판정을 받아 장애인 보조금이 제법 크고 여기에 혼자 살게 되면 기초수급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적지 않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죠.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죠. 하루빨리 새아빠 집에서 나가기로 마음먹고 저는 주민센터와 장애인센터 등을 다니며 제 거처를 알아보았어요. 운이 좋게도 장애인 임대아파트 1층에 자리가 나서 저는 혼자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독립한 저는 장보기, 산책하기 등 엄마와 함께했던 모든 걸 혼자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일이 쉽지 않았고 어려운 점이 많더군요. 세상은 멀쩡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엄마와 다닐 때는 몰랐는데 주변의 시선이 왜 그리도 따갑게 느껴지는지요. 한 번은 장을 보고 오는데 돌부리에 걸려서 휠체어가 뒤집어져 버렸죠. 순간 생각나는 건 엄마의 얼굴이었지만 엄마가 이제 제 곁에 없으니 저 혼자서 일어서야죠. 혼자서 온 힘을 다해 일어나 뒤집어진 휠체어를 바로 세우고 바닥에 떨어진 장바구니를 주워들었어요. 다시 가던 길을 가려고 휠체어에 앉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그 누구 하나 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고 제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이더군요. 애초에 도움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라고 단 한 사람만 말했더라면 제 마음이 조금은 따스하지 않았을까 싶더군요. 그리고 또 저는 자립을 위해 장애인 센터에서 장애인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들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오래 할 수 있을지, 제 적성에 맞는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저에게 생겼어요. 우연히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세탁소 직원이었는데 저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보니 세탁소를 힘들게 가야 했죠.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옷을 맡기러 온 저를 보고 고객님, 앞으로 힘들게 세탁물 찾으러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서비스로 맡기신 옷들 가져다 드릴게요. 고맙게도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세탁량이 적어서 사장님께서 배달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배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편은 세탁한 옷을 저에게 가져다 주면서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주더군요. 고객님, 혹시 맡기실 세탁물이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제가 가지러 오겠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는 남편이 장애인을 배려해주는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3번 정도 옷을 더 맡길 때쯤 남편이 세탁한 옷을 저희 집에 가져다 주면서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더군요. 나라 씨, 바람 쐬러 가실래요? 제가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저 그거 잘해요. 저는 싫지 않았어요. 저도 이성 친구 한 명쯤은 있길 바랬으니까요. 남편은 저와 산책을 하면서 적당한 타이밍을 잡고서 그러더군요. 저 나라 씨와 진심으로 사귀어 보고 싶습니다. 나라 씨는 저 어떠세요? 저도 남편이 좋았기 때문에, 싫지 않았기 때문에 얼떨결에 데이트를 수락했어요. 하지만 설레는 마음에 데이트를 하면서도 저는 은근히 남편을 경계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술 한잔을 하게 되었고 그 술 기운을 빌려 정말 궁금한 걸 물었죠. 당신같이 멀쩡한 사람이 왜 저 같은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지시죠? 설마 저한테 바라는 게 있으세요? 그런 거라면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파트는 장애인 임대 아파트고요.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겨우 살아요. 제 말에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웃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더군요. 우리 엄마 얘기를 먼저 해야 할까요? 우리 아빠 얘기를 먼저 해야 할까요? 아무튼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와 의절하며 살아요. 그 이유는 아빠가 엄마를 많이 괴롭히셨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어렵게 말을 꺼내서 그런지 이 말을 뱉고 나서 한참 동안을 힘들어하더니 다시 말을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 엄마도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아빠가 엄마를 너무나 힘들게 하셨어요. 나는 힘들어하는 엄마가 안타까웠어요. 아니, 장애 있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으면 잘해줘야 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빠는 엄마에게 그러지 못했어요. 나라 씨를 본 순간 돌아가신 엄마가 떠올랐어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라 씨를 보면 볼수록 엄마가 생각이 나서 감싸주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못 드렸던 사랑을 나라 씨에게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듣고 보니 좀 섭섭하네요. 제가 무슨 저희가 있어서 나라 씨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뇨. 나라 씨, 저는 알아요. 장애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장애란 장애가 아니라 단지 생활이 불편한 것뿐이라는 것을요. 남편은 배운 것 없고 모은 돈도 없는 사람이지만 장애가 있는 저를 받아주고 저를 위해주며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함께 살기로 결정을 했죠. 나보다 나이가 8살 많은 남편이 먼저 저에게 동거를 제안했어요. 자기는 이제 22이지만 난 30이야. 결혼할 나이잖아. 뭐 내가 결혼할 나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당신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야.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 자기는 힘들게 돈 벌지 말고 집에서 쉬어. 취업 준비하고 있던 것들 다 중단하라고. 내 마음 알지?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남편은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장애인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와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은 돈 모이면 하자. 결혼식 할 돈이 모이면 내가 정말로 거창한 결혼식 올려줄게. 그리고 우리 혼인신고도 일단 미루자. 알아보니까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가족 수입으로 합산이 돼서 지금 받고 있는 장애인 지원금이 많이 줄어들 거래. 솔직히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고 혼인신고도 하고 싶었어요. 저에게는 완벽한 보호자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태 본 남편은 선량한 사람이고 저에게 한없이 잘해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저에게 다달이 나오는 장애인 지원금과 기초수급비를 남편이 관리하게 되었어요. 제가 몸이 좋지 않으니 남편이 제 돈을 가지고 생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죠. 저는 꿈에 부풀었어요. 돈을 모아서 장애인 임대 아파트가 아닌 남편 이름으로 된 큰 평수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 이사 가야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아파트 상가에 남편의 세탁소도 차려줘야지. 이런 야무진 꿈을요. 세상 외로운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남편이 저를 사랑해주니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내려와 저를 구원해주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하늘에 계신 엄마가 저에게 보내준 선물인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살림을 합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무렵부터 남편이 점점 돌변하기 시작하더니 본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요리에 서툰 저를 위해 처음에는 삼시세끼 꼬박꼬박 밥을 지어 차려주더니 요즘은 강아지 사료 주듯이 하루에 컵라면 1개를 던져주고는 알아서 먹으라고 했어요. 본인은 밖에서 삼시세끼 식사를 모두 해결하고 돌아오고요. 머리가 너무 길어서 미장원에 간다고 돈을 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머리를 다듬어서 뭐하게. 누가 본다고. 넌 미장원 갈 돈이 아깝지 않아? 길러서 묶어. 그러면 깔끔하잖아. 이렇게 저를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게 내뱉고 신혼 초에는 퇴근을 하면 꼬박꼬박 집에 일찍 들어오더니 이제는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더니 어느 날부터는 밤마다 술이 떡이 되게 마시고는 들어오더군요. 그런 어느 날 우연찮게 방바닥에 떨어진 남편의 지갑을 보게 되었는데 지갑 안에 카드 영수증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펼쳐서 봤더니 식당, 노래방, 단란주점 등등 유흥업소에서 쓴 돈들이더군요. 거기서 저의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당장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을 깨우고 싶었지만 그날 밤은 혼자서 분을 삼켜야만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잠에서 깨자마자 저는 남편 앞에 영수증들을 내보였어요. 이게 다 뭐예요? 누구 돈으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우리 힘 합쳐서 잘 살자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술이나 마시고 이렇게 흥청망청 살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감히 네가 나한테 훈계를 해. 웃기고 있네. 남편의 이런 자세에 저는 버럭 화를 냈어요. 누가 이런 행동을 참겠어요. 이 나쁜 자식!
너 내 앞으로 나오는 장애인 지원금 때문에 나한테 접근한 거지? 그런 거지? 제 말에 남편은 눈 한 번 깜짝이지 않고 이렇게 대꾸하더군요. 몰랐던 거야? 몰랐다니 정말 실망이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겉도 모르고 내가 너 좋다고 한 말이 다 진심인 줄 알았어? 아, 그랬구나. 그래서 아주 좋아 죽었구나. 이 정신 나간 년아. 나를 뭘로 보고 그래. 넌 나한테 그냥 물주인 거야. 사랑은 개뿔. 평생 너는 내 물주 노릇이나 하면서 내 옆에 있어. 너 같은 장애인이랑 누가 결혼을 해주겠어? 평생 혼자 사느니 내가 옆에 있어 줄 테니까 끽소리 하지 말고 지금 이대로 살아. 내 말 알아들어? 저는 온 힘을 다해 휠체어에서 일어나 이 자식 머리를 쥐어 뜯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더군요. 휴대폰 너머로 수신인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왜 무단결근이야? 말도 없이. 며칠째 안 나오면 일은 누가 하라고? 관두고 싶어? 휴대폰 밖으로 들려오는 세탁소 사장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했어요. 말없이 밖으로만 놔두는 남편 때문에 몰랐었는데 남편은 세탁소 일을 그동안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롯이 제 앞으로 나온 장애인 지원금을 흥청망청 쓰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이 거들먹거리면서 세탁소 사장에게 그러더군요. 내가 언제까지 당신네 가게에서 시다발이나 할 줄 알았어. 가만히 있어도 우리 마누라가 돈 벌어다 주는데 내가 왜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 힘들게 말이야. 나 당신네 세탁소 일 앞으로 안 할 거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 하고 끊더군요. 저는 남편의 이 말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마음 저편에서는 남편을 설득하고 사정해서 예전처럼 착실한 남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세탁소 사장에게 하는 말을 듣고 여기서 남편과 끝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확실하더군요. 남편은 저를 한 여자로 봤던 게 아니었어요. 장애인인 저에게 다달이 나오는 지원금을 노리고 저와 결혼을 한 거였어요. 저런 인간에게 내가 완전히 속았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속마음을 내뱉고 말았고 남편이 제 말을 듣고 말았죠. 순간 남편은 저를 비웃듯 바라보았고 빈정대며 얘기를 했어요. 빛나라 너. 꿈도 야무지다. 내가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어? 당장의 남편을 이 집에서 쫓아내고 헤어지자는 카드를 꺼내고 싶었지만 남편에게 이 소리를 꺼냈다가는 저를 어떻게든 협박하며 올감해버릴 것 같아서 저는 멈칫했어요. 그리고 많은 생각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취업을 하자고요. 일단 자립하는 것부터가 우선일 것 같았죠. 취직을 해서 자립을 한 뒤 때를 봐서 각자의 길을 가자고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고 만약 남편이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를 올가맨다면 그땐 장애인 센터든 경찰이든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자고요. 다행히 기회가 좋게도 저는 장애인 전용으로 지원한 콜센터 재택근무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장애인 지원금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취업 사실을 당장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콜센터 재택근무 직원으로 합격했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해야 해.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월급은 내 통장으로 들어와. 장애인 수당은 이제 내가 수입이 생기니까 줄어들 거야. 그건 당신이 더 잘 알지? 대신 생활비는 줄게. 이젠 흥청망청 쓸 돈이 없을 거야. 남편은 저의 이 말에 별로 반응하지 않더군요.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한 달 일을 하고 제 첫 월급이 나오자마자 남편이 저에게 돈을 달라는 거예요. 월급을 내놓으라고요. 야, 돈 줘야지. 남편이 다짜고짜 저에게 월급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활비 명목으로 월급에서 절반이 조금 안 되는 돈을 내놓았죠. 그랬더니 남편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월급 전부를 다 내놓으라는 거죠. 저는 바락바락 대들었어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겠다고요. 남편과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자기 분에 이기지 못하고 집안 살림을 때려부수기 시작했어요. 누가 네 맘대로 직장을 들어가래. 장애인 수당이 얼마나 짭짤한데. 그리고 뭐 콜센터 월급은 나를 못 준다고? 이 미친년아, 너 뭐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 너 보호자야. 어디서 대가리를 쓰고 있어?
저는 남편의 말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내 보호자야. 내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지. 우리가 결혼식을 올렸니? 혼인신고를 했니? 그냥 너는 우리 집의 빌부터 몇 달간 같이 산 빈대야.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곧 한 대 칠 기색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장애인들은 참 이상하다. 결혼하면 뭐 꼭 지원금 때문에 자기들과 결혼했다면서 쥐꼬리만한 장애인 지원금 가지고 갈취를 했네 어쩌네 하더라. 자기들은 우리 같은 정상인들에게 안 기대? 그 기댄 값은 줘야 할 거 아니야. 우리 같은 정상인들이 니네 봐주는 돈이라고. 사례금 아직도 이해가 안 가? 확씨. 하면서 남편은 제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내던졌어요. 남편을 말릴 수가 없었고 그냥 보고만 있었죠. 그러다 제 볼에 남편이 던진 물건이 정통으로 맞아버렸어요. 볼이 찢어지면서 피가 나더군요. 피를 보는데 저도 남편처럼 흥분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순간 저는 식탁 위에 제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누르고 도와주세요를 외쳤어요. 장애인 센터에서 교육받은 대로 저는 샛별 아파트 201동 101호예요.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남편이 재빠르게 제 휴대폰을 빼앗았지만 이미 제 목소리는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었고 제가 있는 위치도 전송이 되었죠. 저를 구원해줄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꼭 10년, 20년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2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벨이 울렸어요. 그제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더군요. 인터폰으로 경찰을 확인한 남편은 저를 보고 눈으로 욕을 하더군요. 남편과 저는 경찰서로 가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오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고 이 자식과 끝을 내려고요. 경찰의 도움이 없다면 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경찰서에 도착했고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형사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빛나라 씨. 하고요. 형사가 제 이름을 부르길래 저는 네? 라고 대답을 하고 별 생각 없이 형사 목에 걸어진 출입증을 쳐다보았죠. 형사의 이름은 조대진이더군요. 저는 남편과 있었던 모든 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형사라는 사람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는 제 이름을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빛나라 씨? 정말 빛나라 씨 맞으시죠? 제 성과 이름이 특이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 확인하기는 하지만 이 조대진이라는 형사는 대체 무슨 일인지 제 이름을 재차 확인하고서는 침을 꼴깍 삼키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조 형사가 재차 저에게 또 물었어요. 빛나라 씨? 정말 빛나라 씨 맞으세요? 왜 그러냐는 눈빛을 보내며 저는 대답했어요. 맞는데요? 제가 빛나라인데요. 왜 그러시죠? 조 형사는 제 말에 답하지 않고 본인이 궁금한 것만 연달아 저에게 물었어요. 개명한 적은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제 이름은 빛나라였습니다. 왜요? 조 형사는 제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이 사건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궁금한 것만 물었어요. 혹시 아버지 성함은요? 빈, 성자, 훈자 되시는데요. 왜요? 조 형사는 제 아버지의 이름을 듣더니만 당황하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더군요. 조 형사는 갑자기 조사를 중단하고서 사무실 제일 끝에 있는 다른 형사를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이명사! 이명사! 이리 좀 와봐! 당장 와보라고! 이명사가 다가오니 조 형사가 다급하게 이분이 빈 원장님 따님이시래. 이렇게 만날 줄이야 꿈에도 몰랐어. 허허허. 이명사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조 형사보다 더 놀란 눈치였어요. 뭐라고요? 정말요? 정말이세요? 이명사는 핸드폰 목록에서 누군가를 찾아서 전화를 하더군요.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마자 김영사! 김영사! 이명사의 목소리는 매우 흥분돼 있었어요. 지금까지 홀어머니 밑에서 제가 자랐다고 해놓고 갑자기 웬 아빠 얘기냐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저희 친정은 이혼 가정이에요. 제가 6살에 교통사고가 나고 다음 해
제가 7살이던 해에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했다고 해요. 제 기억 속에 드문드문 아빠에 대한 기억이 나는 것도 같지만 사실 아빠의 얼굴이 뚜렷하게 남아있질 않죠. 엄마는 아빠의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아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항상 욕을 하곤 하셨어요. 그만큼 엄마는 아빠를 신임하지 않으셨어요. 나라야, 네 몸이 왜 그런 줄 알아? 아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네 아빠는 경제적으로 아주 무능한 사람이다. 돈 한 푼 벌 줄 모르고 한량 생활을 하니까 어린 너를 혼자 두고 내가 돈 벌러 다니다가 그만 네가 그렇게 된 거잖니. 너를 이 꼴로 만든 사람이 네 아빠야. 자식 새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주제에 여자는 또 얼마나 밝히는지. 네 아빠라면 내가 질려버렸다. 네 아빠 여자 문제로 내 속이 문드러지면서도 나는 가정을 지키려고 했다. 그런데도 네 아빠는 너랑 나를 버리더라. 그러니 엄마가 아빠를 좋게 생각하겠니? 네 아빠를 기억하겠냐고. 뭐가 좋다고 그 인간 사진을 남기겠어? 저는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게 그렇게 듣고 자라서 정말로 아빠가 우리를 버렸다고 믿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빠를 미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가 끝나고 교문을 나서는데 웬 중년 남자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나라니? 나란 맞지? 하는 겁니다. 저는 겁이 나서 뒤로 주춤했어요. 그랬더니 이 중년 남자가 나라야, 아빠야. 내가 네 아빠란다. 기억이 좀 나니? 아빠 얼굴 알아보겠어?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아빠가 반가웠어요. 엄마에게 아빠란 몹쓸 사람이라는 것을 익히 들었지만 아빠가 저를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좋았어요. 그런데 아빠 옆에 웬 여자가 서 있더군요. 순간 저는 엄마의 말이 생각났어요. 네 아빠는 여자라면 사족을 못 썼다. 여자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엄마가 그런 네 아빠 때문에 질려버렸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아빠가 여자 문제로 엄마를 속썩이다가 다른 여자에게 가느라 우리 가족을 버린 거라고 알고 있었던 저는 순간 아빠가 반갑다가 뒤에 서 있는 여자 때문에 저는 아빠 없는데요. 누구신데요? 사람 잘못 찾으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돌아서서 가려는데 아빠가 저를 붙잡았어요. 나라야, 미안하다. 부족한 아빠이지만 너한테 할 말이 꼭 있어. 아빠 말 한마디만 들어주고 가면 안 되겠니? 제발 부탁이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저는 당신한테 듣고 싶은 말 없으니까 가세요. 하고 가려는데 아빠가 제 뒤에 대고 그러시더군요. 딸 얼굴을 못 봐서 섭섭하구나. 아빠가 일하느라 바빠서 그랬어. 미안하다, 나라야. 라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빠는 저를 어린아이로 보더군요. 그럼 저 뒤에 있는 여자는 뭔가요? 그냥 가려다가 저는 아빠에게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일하느라 바빠서 저를 못 봤다고요? 제가 어린애로 보이세요? 일이 바빠서 딸을 안 보러 왔다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더 이상 아빠의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어서 저의 하교를 도와주는 장애인 도우미에게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학교 경비원 좀 불러주세요. 저런 분은 학교 근처에 있으면 안 돼요. 쫓아내달라고 말하게요. 어서요. 그날이 지나고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지났을 거예요. 아빠가 또 학교로 저를 찾아왔더군요. 저는 또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제 손에 물병이 쥐어져 있었어요. 저는 아빠를 보자마자 물병의 물을 아빠의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아빠는 얼굴에 뿌려진 물을 손으로 닦으면서 나라야,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빠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한마디 쏘아붙였어요. 쓰레기 같은 사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나한텐 아빠라는 사람은 없다고요. 제 말에 아빠는 풀이 죽은 모습으로 가시더군요. 그런데 그때 아빠의 그 뒷모습이 제 기분을 좀 묘하게 했어요.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을 버리고 여자를 따라갔으면서 이제 와서 저를 왜 찾아오는지를요.
그 뒤로도 아빠는 제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왔어요. 아빠한테 한 번만 기회를 다오. 아빠 노릇 할 수 있게 기회를 다오라고요. 저는 아빠의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몇 달이 지났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아빠의 문자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자 아빠는 마지막인 듯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미안하다 나라야. 더 이상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하고요. 그리고 그 뒤 아빠는 저를 찾아오는 일도 문자를 보내오는 일도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성인이 되었고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살았는데 엄마가 죽기 직전에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나라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죽을 죄를 지었어. 사실 너네 아빠 나쁜 사람 아니다. 그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답답한 사람이었을 뿐이야. 그게 엄마는 그렇게 싫더라. 그런 아빠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고 사니까. 그리고 너 사고 난 게 엄마는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아빠한테 모든 탓을 돌리고 싶었다.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야. 엄마는 한동안 눈물을 쏟아내고서는 다시 말을 이어가셨어요. 엄마가 말한 아빠의 여자 문제도 사실이 아니야. 아빠는 총각 시절부터 시설에 다니면서 가끔 봉사활동을 했는데 아빠가 잘해주니까 성인 정신지체 여자아이들이 네 아빠 손을 잡고 심한 아이들은 품에 안기기도 하고 그러더구나. 그런데 엄마 눈에는 그 모습이 그렇게도 꼴보기가 싫더라. 그리고 또 봉사활동을 가면 일반인 여자 봉사자들하고 말 섞는 네 아빠가 그렇게 싫고 말이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는 엄마가 질투심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한편으론 내 자식이 장애를 안게 됐는데 속 편하게 장애시설이나 가서 봉사하는 그런 아빠 모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네 아빠한테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언하고 너를 데리고 친정으로 와버린 거야. 저는 말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 힘을 다해 말을 이어가셨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와서 매달렸다. 미안하다고. 진짜 가장 역할 잘할 거라고. 한 번만 이해해달라고. 하지만 엄마는 너를 데리고 매몰차게 돌아섰다. 그런데 엄마의 이혼 선언이 아빠에게는 큰 충격이었나 봐. 어느 날 아빠가 엄마한테 편지를 썼더라. 한국에선 본인이 일을 해도 많은 돈을 벌 수 없으니 외국에 나가서 일하겠노라고. 아빠는 외국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돈을 붙였다. 돈을 붙이면서 딸인 너에게 꼬박꼬박 편지를 썼는데 엄마는 일부러 그 편지들을 열어보지도 않고 다 찢어버렸다. 엄마가 진실을 말하길래 저도 엄마에게 진실 하나를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빠가 학교 앞으로 나를 찾아왔었어. 엄마한텐 얘기하지 않았어. 엄마도 알고 있었어. 아빠가 먼저 엄마에게 연락을 했더라. 오랫동안 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한국에 돌아왔다고. 중학생인 너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엄마가 싫다고 했다. 얼마나 네가 보고 싶었는지 너를 찾아갔더라. 저는 끝내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이 절로 터져버렸어요. 그때 아빠라고 한번 불러드릴걸. 이미 엄마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그 사람이 너를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하던 게 지금도 생각난다. 네 학교까지 찾아가도 네가 만남을 거부하니까 나더러 나서서 자리를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더라. 딸이랑 대화를 하고 싶다면서 말이다. 너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내가 네 아빠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하고 말았다. 나는 재혼했으니 내 딸 나라 마음에 혼란 주지 말라고 말이다. 지금 나라는 새아빠랑 잘 지낸다고 말이다. 엄마는 제가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갈 무렵 그전부터 만남을 이어가고 있던 새아빠랑 결혼을 했죠. 저는 딱히 새아빠를 잘 따르지도 않고 애초에 사이가 친한 것도 아니었지만
친엄마는 친아빠를 떼어내려고 일부러 저렇게 말한 듯 했어요. 아빠는 알겠다고 말했고 그 뒤로도 한국에 자리 잡고 일하면서도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붙였다고 하시더군요. 엄마, 아빠는 살아계셔? 염치가 없으니 엄마 죽으면 장례식 때 아빠는 부르지 말고 장례식 끝나고 아빠한테 찾아가거라.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하지만 저는 아빠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저는 학교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할 때 아빠 이름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빠 이름도 알고 있었고 아빠 주민등록 등본 떼서 어디 사는지 확인해 보면 찾아갈 수도 있었지만 염치가 없어서 찾아가지 않았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쓰레기라고 욕하고 물까지 뿌린 데다가 아빠도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엄마가 죽었다고 무슨 염치로 장례식장을 오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아빠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엄마 죽고 아쉬우니까 아빠를 찾는다고요. 그건 제가 너무 속물적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빠와의 만남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남편과 싸우고 온 경찰서에서 아빠를 만날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제 성이 워낙 특이해서 쉽게 접할 수도 있는 이름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름도 흔치 않잖아요. 여기에 아빠 이름까지 동명이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형사들은 제 이름을 듣고서 아빠 딸이라고 확신을 한 거죠. 아무튼 그런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조 형사님이 저한테 부탁 한 가지만 해도 되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 부탁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조 형사님께서 조사 중에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아버님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요? 원장님이 딸을 너무 보고 싶어 하세요. 엊그제도 술 한잔 마셨는데 시작부터 헤어질 때까지 딸 얘기뿐이었어요. 나이가 드시니 딸이 더 그리우신가 봐요. 그날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조사받고 형사님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아빠를 만나러 갔어요. 남편은 자기도 따라오려고 했지만 형사님들은 어디서 자기 부인을 때리는 놈이 따라오냐면서 으름장을 놓았죠. 남편은 약자인 저에겐 센 척하더니 형사님들이 큰 소리로 얘기하니 바로 찌질이처럼 굴더군요. 그렇게 남편을 떼놓고 아빠를 만나러 갔는데 아빠가 저를 보더니 오열을 하시더군요. 저도 오열하고 말았어요. 저는 너무 죄송해서 아빠의 얼굴을 바로 볼 수가 없었죠. 함께 오신 형사님 세 분도 모두 눈물을 흘리셨어요. 심지어 김 형사님은 무릎을 꿇고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오열하셨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사를 하면서 아빠는 그간의 사연들을 쏟아내셨어요. 아빠는 한국에 돌아와 경찰학원 근처에서 고시원을 운영하셨다고 해요. 오늘 만난 이 세 형사님들은 바로 그 아빠가 운영하시던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던 경찰 준비생들이었다고 해요. 당시 보통의 고시원에서는 고시생들에게 밥과 김치만 챙겨주고 나머지 반찬은 알아서 챙겨 먹으라며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아빠는 고시생들을 위해서 김치 말고도 두세 가지의 반찬을 항상 더 준비해뒀다가 고시생들에게 나눠주고 그 밖에도 학생들의 편의를 잘 봐줬다고 해요. 세 명의 형사님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쌓인 얘기들을 주고받았어요. 임 형사님의 경우에는 고향 형편이 어려워서 월세가 6달 밀린 적이 있었는데 아빠가 이해를 해주시더래요. 또 김 형사님은 아버지가 노름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노름돈을 내놓으라고 아들이 있는 고시원까지 쫓아와서 회방을 놓았다고 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말이죠. 그럴 때마다 아빠가 김 형사님을 숨겨주었다고 해요. 그러다 한 번은 김 형사님이 학원을 다녀오는 길에 노름하는 아빠한테 걸려서 죽을 만큼 맞았다고 해요. 그런 김 형사님을 아빠가 병원에 업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해줬다고 해요. 모든 병원비를 아빠가 감수하고요. 옛날 얘기가 끝나고 이제 새 형사님들은 서로의 근황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가 조 형사님께서 저에게 대체 그동안 어떻게 산 거야? 라고 묻더군요. 저는 오늘 경찰서에서 온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의 꾸밈 없이 제가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제 장애인 지원금을 보고 동거를 시작했고 동거 후에 본색을 드러냈다고요. 제 말에 형사님들은 분노했고 내일부터 남편의 행실을 샅샅이 조사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 사건은 이미 폭행죄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더군요. 형사님들은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기엔 혼인신고도 안 했고 만약 사실혼이 인정되어 버리면 제가 받았던 장애인 혜택이 부정수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지원을 받을 경우 다시 환수 조치를 하거나 저에게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괴롭힌 혐의로 조사에 들어갈 거라고 하더군요. 형사님들은 남편이 일했던 세탁소 인근을 돌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조사를 시작했어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남편의 트집거리들을 찾아다녔죠. 남편이 평소 자주 가던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의 CCTV도 다 확인하고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더군요. 남편의 행실을 싹 다 터는데 남편이 깊은 밤 노상방뇨한 것, 술 취해 길을 가다가 옆을 지나는 노인에게 침뱉은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목욕탕에서 남편이 은근슬쩍 수건이나 치약, 화장품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걸려서 물건값에 배나 되는 돈을 물어주고 망신을 당했던 소문까지도 듣게 되었죠. 세 분의 경찰은 시민들에게 남편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사소한 죄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쌓아갔죠. 그리고 남편의 가장 큰 죄는 장애인인 저에게 신체적인 억압을 행사하고 제 돈을 갈취한 거죠. 그 내역까지도 세 분의 경찰은 꼼꼼하게 조사를 해주었어요. 저는 남편의 죄목이 쌓일 수 있게 그간의 모든 일들을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말을 했어요. 동거인으로 살면서 장애인이 누리는 혜택을 갈취했던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남편이 저 몰래 신분증과 인감 가져가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내역이 밝혀졌죠. 만약 이 세 분의 경찰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대출받은 돈을 갚지 않은 죄로 지금쯤 감옥에 가 있었을 거예요.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남편은 경찰에서 자신을 조사한 걸 모르고 있죠.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대출과 관련된 일을 얘기했어요. 세상에,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남편은 얼굴색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답을 하더군요. 부부 좋다는 게 뭐냐? 다 그렇게 서로를 돕고 사는 거지. 안 그래? 그리고 누가 그냥 달래? 빌려달라고, 갚는다니까. 너 지금 꼴랑 이 돈 좀 내가 네 이름으로 대출 받았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니까짓 게? 정말 어이가 없다. 남편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더군요. 이럴 때만 남편은 부부라는 말을 하죠. 부부? 우리가 부부였었나? 당신이 나를 언제 아내로 생각했었어? 난 몰랐네. 당신이 나를 아내로 끔찍하게 생각하는 줄.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 나는 물주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당신의 물주인 줄만 알았는데. 아차! 그러고 보니 당신 저번에 그러지 않았나? 내 장애인 지원금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라고? 아내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그러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 말에 남편이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했다면 내가 술 취해서 본심도 아닌 말에 짓거린 거겠지. 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나 술 마신다고 네가 먼저 바가지 긁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홧김에 그런 거지. 잘 생각해봐. 남편은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더군요. 자신의 말에 동요를 해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속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저 인간의 말에 놀아나고 싶지 않았어요. 세 분의 경찰 조사로 결국 남편은 준사기와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원으로 넘겨지게 되었죠. 저는 살고 있던 장애인 임대 아파트를 정리하고 아빠 집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재판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나라야, 솔직히 나 너 많이 사랑했다. 너는 그거 모르지? 아마 알아도 지금은 모른다고 말할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내가 그런 건 아니었어. 우연찮게 네 통장에 장애인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가 들어온 걸 보고 내 눈이 뒤집힌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내가 감옥 가는 일만 없게 경찰에 말 좀 잘해줘. 뭐라고? 끝까지 당신은 솔직하지 못하구나. 난 다 알아. 당신은 내 통장을 우연히 본 게 아니야. 먼저 나에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어. 작정하고 덤빈 거야. 통장의 액수를 확인하더니 나한테 더 잘해주더라. 넌 나를 진짜 바보로 보는구나. 방금 네가 한 말 다 녹음했어. 너 거짓말한 죄까지 추가 고소 당할래? 세상 할 짓이 없어서 장애인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니? 너 같은 놈은 감방에서 썩어야 해. 네 죄를 세상에 까발려서 경각심을 줘야 해. 제 말에 남편이 저를 한 대 치려고 하더군요. 순간 아빠와 조 형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아빠는 남편을 보고 화를 내셨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보호자도 없는 집에 왜 함부로 들어오고 그래? 스토커로 고소장 하나 더 날아가게 해줄까? 천하의 못된 쓰레기가 누군 줄 알아? 약자 보호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야. 너 같은 인간들은 콩밥 좀 많이 먹고 정신 차려야 해. 조 형사님은 죄목을 늘려 형을 더 살게 하려고 남편이 어떻게 아빠 집에 들어왔는지부터 꼼꼼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게 아니라고 했지만 조 형사님은 조사를 시작했죠. 결국 남편은 실형을 받고 지금은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죠. 알고 보니 남편은 엄마가 장애인이었다는 것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더군요. 남편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촌노였어요. 오죽했으면 남편 제 부모도 그런 망나니 같은 놈은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고 했을까요? 남편은 저에게 끝까지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더니 수감되기 직전에 저에게 용서를 구하더군요. 미안해 나라야. 너 나 알잖아. 내가 본심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다시 너랑 시작해서 나 잘할게.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감옥 가는 것만 피하게 해줘. 나 무서워. 감옥 처음 간단 말이야. 제발 나라야. 라고 하면서 남편은 펑펑 눈물을 쏟아내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 앞에서 콧방귀를 뀌었어요. 당신 지금 연기하는 거야? 애걸복걸한다고. 당신 지금 연기하는 거야? 애걸복걸한다고 자기 죄가 없어져? 당신은 나한테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콩밥 먹어야 한다고. 내 마음은 안 변하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잘 살아. 다시는 내 이름 네 더러운 입으로 부르지 마. 한 번만 더 내 이름 부르면 그땐 더한 죄도 씌워버릴 테니까. 그렇게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도 제 화가 풀리지 않더군요. 사람에게 속았다는 게 이렇게 분할 수가 없더군요. 아빠는 고시원을 아직도 운영 중이세요. 고시원 5층은 아빠의 생활 공간이고요. 아빠는 고시원 5층을 제가 생활하기 쉽게 개조해 주었어요.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게요. 그리고 제가 잠을 자는 방 말고 다른 방 하나를 저의 서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콜센터 일을 할 때 사용하는 공간으로 쓰라고요. 아빠는 제가 고생한다고 콜센터 일을 하지 말라고 말리셨지만 저는 일을 더 하고 싶어요. 제가 일을 계속하는 대신 아빠는 저에게 조건을 하나 내걸으셨죠. 나라야, 아빠랑 재활센터 다니자. 나라가 일어설 수 있다는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자. 아빠는 우리 딸이랑 건강하게 아주 오래오래 살고 싶다. 그래서 아빠와 저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저는 하루 2시간 재활센터에 다니고 아빠는 근처의 헬스센터를 다니시죠. 남편 잘못 만나 한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생각해보면 남편 때문에 저는 아빠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죠. 지금의 행복이 남편과 보냈던 힘든 시간의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살아갈 거예요. 몸도 마음도요. 그리고 아빠와 저는 운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봉사활동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저처럼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서요. 이제 그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사연 보낼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